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까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8,000건 감소한 27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7만 8천 건을 밑도는 것으로 기업들의 정리 해고가 예상보다 적었음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고용시장 회복을 가늠하는 판단선인 30만 건을 13주 연속 밑돌았습니다. 미국 연준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늦춰야 한다고 IMF가 경고했습니다. IMF는 연내 경제평가 보고서에서 거시경제 전망을 토대로 할 때 놀랄 정도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2016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늦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3.1%에서 이번 2.5%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앞서 그리스 총리와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동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한 가운데 그리스가 오는 5일 만기가 돌아오는 3억 유로 채무를 포함해 IMF에 이달까지 납부해야 하는 약 16억 유로의 채무를 오는 30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그리스 정부가 IMF에 6월 만기가 돌아오는 4개 부채를 통합해 한 번에 상환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며 상환 예정일은 6월 30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로존 국채시장 급변 여파로 미 국채시장에서도 극심한 변동성이 간밤 목격됐습니다. 먼저 독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때 0.99%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도 일시적으로 2.42%까지 올라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출발 진심화에 대해 최린나입니다. 간밤에 미국장이 꽤나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하락 추세선을 살짝 깰 수도 있을 정도로 추세에 거의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견조한 나스닥 정도만 아직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움직임은 없어 보이고요. S&P 500 지수도 일단 61선까지 쳐졌고 다우도 121선을 살짝 건드리고 있습니다. 간밤에 거래도 꽤나 붙은 그런 모습인데요. 다우지수의 하락폭은 17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일단 그리스 문제가 아직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 EU 집행위원장하고 그리스 총리하고 만나서 뭔가 나올 듯 했었지만 아직 타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그리스가 IMF 부채를 오늘 밤에 갚아야 되는 첫 번째 6월 달에 만기가 돌아오죠. 하지만 총 6월 달에 IMF에 대한 만기가 오늘 밤을 포함해 4번에 걸쳐져 있어서 그리스가 이를 6월 말에 한꺼번에 갚겠다고 요청을 한 것 또한 그리스 문제가 6월 내내 시끄러울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또 하나의 악재는 지표가 좋아서 이것이 금리 인상 우려로 연결된 그런 악재가 되겠는데요. 약간 뻔한 패턴이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자 수가 전주보다 8,000명이나 줄었다는 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면서 악재로 둔갑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재료는 아니었어요. 그리스 문제 여전했었고 지표 좋아서 금리 올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가만히 또 하나의 악재가 바로 금리 쪽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 분투체 금리라고 하는 것이 하룻밤새 급등을 했었는데 거의 1%에 육박하는 8개월 내 최고 국채 수익률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또 미국채 수익률이 같이 뛰었는데요. 이렇게 금리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면 우리 시장으로서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외국인들의 매수, 유동성에 금이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우려가 다시금 오늘 추가된다라면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 마감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170포인트가량 1% 가까이 일단 지수를 잃어버리면서 17,900선 겨우 지켰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도 견조하다고는 하지만 일단 40포인트 내준 바 있고 S&P 500 지수도 0.8% 정도 하락해 일단 2,100선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추세가 위태위태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유럽 증시 쪽 보시겠는데요.
유럽 증시는 아직까지 전 저점을 깨진 않아서 상대적으로 우리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간밤에도 역시 독일과 유럽, 프랑스 모두 조금 흔들렸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 저점을 깬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자, 이번에 유가를 좀 보시겠는데요. WTI가 간밤에 거의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오펙 회의가 오늘 밤에 잡혀 있는데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이 하루 300만 배럴에 달하는 현재 생산량을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감산 없이 동결할 것이다. 전망 속에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5,000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나 하는 순간 5% 장중에 또 한 번 폭락했었다가 거의 다 끌어올려서 보합에서 끝났거든요. 중국의 변동성만큼이나 어제 우리 시장의 변동성도 거의 한 20포인트에 달했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삼성그룹주,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외국인들의 매수를 받으면서 지수도 같이 올라올 수는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삼성그룹주가 없는 날 금리가 올랐다는 악재가 추가됐습니다. 어떤 움직임 보일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먼저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증시는 간밤에 급락했었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미국 쪽에서는 실업자 수를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최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 주 대비 8,000건이나 감소해서 시장에 굉장히 좋은 일단은 신호가 고용시장 쪽에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27만 6천 건은 사실은 전주 대비 아마 8천 건이나 감소했고 예상치보다도 한 2천 건 정도 조금 내려간 거여서 아주 고용시장에서 회복세를 나타내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는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저번 주, 전저번 주를 한번 비교해 보면 27만 4천에서 저번 주에 한 28만까지 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건데요. 약간의 등락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13주 연속 30만 건이죠. 우리가 이제 시장 또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로 호조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30만 건 아래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4주 이동 평균도 27만 정도로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27만 4천 건 정도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신청하고 있는 연속 수급 신청 건수가 219만으로 220만에서 약간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서 고용시장에서는 어쨌든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대로 지속이 되면 금리 인상하려는 그 움직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고용지표는 또 계속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앞서서 ADP 쪽의 민간 고용도 상당히 집계가 좋게 나왔었는데 실업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노동부의 오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실업률은 5.4% 정도로 예상이 되지만 신규 고용이 비농업 부문 전체적으로는 다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고용조사업체죠. ADP가 이제 민간에서 나타난 신규 고용이 한 20만 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해서 상당히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아마 이제 발표될 것으로 미국 시간으로 예상이 되는데 취업자 수가 비농업 부문에 이제 22만 한 5천 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고무적으로 고용시장에 이제 견조한 회복세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고용 지표는 사실은 이제 실업률이라든가 신규 취업자라든가 하는 것은 금리 인상 시기하고 맞물려서 이게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모두들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용이 좋아지는데도 IMF 쪽은 미 연준이 올해 말에 금리를 올릴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늦춰야 한다고 발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IMF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이제 1월 초에는 한 3.6%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이제 2.5%까지 지금 내려와서 뭐 수직으로 하락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1.1%포인트까지 그 예상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 자넷 옐렌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은 연내에는 금리 인상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된 상태에서 IMF가 이러한 그 경제 성장률의 그 하향 조정 이것과 맞물려서 연내보다는 내년 상반기로 미루어야 된다는 강력한 사실은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임금과 또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실한 그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서서 우리가 그 상당히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확실한 신호를 보낼 때까지는 금리 인상은 당분간 미뤄야 되지 않느냐. 특히 그 지금의 그 미국 경제를 볼 때 고용 지표가 뭐 상당히 선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장률,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라든가 또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상승해서 경기가 굉장히 갑자기 붐으로 들어가고 과열된다. 이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으로 조만간에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이제 관망하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특히 달러 강세가 굉장히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또 IMF는 이것을 약간 고평가됐다. 달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 회복에 장기적으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크고 지금 당장 지표를 보면 조금의 그 회복세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과연 상당한 그 회복세를 견지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이런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과연 이런 IMF의 권고 아닌 권고 목소리에 연준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IMF가 이렇게 미국의 성장률을 3.1에서 2.5%로 내렸고 참고로 어제 또 OECD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3%에서 2%로 급하게 깎은 바 있습니다. 그리스 얘기해보죠, 교수님. 그리스 문제 아직까지인데 IMF 돈 3억 유로 오늘 밤에 원래 갚아야 되는 날이지만 이거 한꺼번에 6월 말에 6월 달에 갚아야 되는 거 4번 다 한꺼번에 일괄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요청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일까지 일단 3억 유로를 IMF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갚는다면 상당한 이제 금융시장이라든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고 결국은 이게 이제 그리스 정부가 디폴트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리스 정부하고 그 유럽 채권단하고 협상이 그래서 5일까지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실은 연초부터 예상이 됐었는데 결국은 그렇게까지 협상 마무리는 안 되고 더 협상을 며칠 동안 더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어제 발표였고요. 가장 직전에 이제 6월 30일까지 이제 그리스 정부가 4건의 그 6월 동안에 해야 되는 4건의 부채를 일괄 상환하겠다 하는 정도의 발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보면 12일 하고 16일, 19일로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3억 4천, 5억 또 4억에 가까운 이런 상당한 부분의 그 부채가 4건이 지금 사실은 상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6월 30일까지 이제 더 말미를 주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보고요.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은 사실은 타결이 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사실은 기초재정 수지 목표치를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고요. 다시 이건 쉽게 설명하자면 재정 흑자를 GDP 1%, 내년에는 2% 이런 식으로 2018년에 3.5%까지 이제 올리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리스 정부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쉬운 목표치는 아니고요. 그러나 예전에 합의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이제 조정이 된 수치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금을 줄여서 재정을 좀 확보하라는 것이고 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 같은 지출도 줄여야 되지만 이제 부가세 같은 세금을 수입을 또 늘려야 되니까 부가가치세를 좀 올리라 이렇게 해서 세수 확보를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그리스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식으로 지금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실패할 경우에는 상당한 또 부작용이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조정이 일정을 갖고 하면서 글쎄요 조정치에 서로가 협상하는 쟁점이 타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시간은 당장 뭐 오늘 내일 이것처럼 보였지만 6월 말로 미뤄지는 그런 분위기네요. 뭐 그리스가 나름대로 한 발 양보해서 최종 제안서를 또 국제채권단에 앞서 제출했었고 국제채권단도 타결은 아직 아니지만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6월 안에는 제발 타결이 되길 바라봅니다.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졌어요. 역시 진앙지는 독일의 분투체 금리가 수익률이 급등한 건데 이 시발점이 드라기의 발언 때문이었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금리가 이렇게 요동치면 우리 시장에 오늘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불안감이 고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로 국제시장이 요동을 찾는지 팩트부터 전달해 주시죠. 네, 4일째 독일 이제 유로존이죠. 유럽의 19개국이 이제 같이 유로화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채권 시장에 이제 지표가 되는 이게 독일의 채권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채권 금리가 4일째 이제 상승을 했고요. 독일 채권 10년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0.96%까지 상승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4월 17일 날에 0.049%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데서 거의 1%까지 치솟아 거기 때문에 상당한 오름세를 보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유로 중앙은행이죠. ECB가 그동안 꾸준하게 양적 완화, 즉 다시 말하면 국채 500유로를 포함해서 이제 월 한 600억 유로에 해당되는 채권을 계속해서 매입한 이러한 그래서 양적 완화를 실시한 이런 성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경제 전망에 대한 경제 전망이 개선이 되고 또 기대 물가 상승에 대한 또 심리가 조금 생기고 이러면서 아마 조금 채권 금리가 조정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이 상승세로 계속 지속될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채권 시장의 변동폭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의 급등,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돈이 어디로 들어갈지 궁금한데 어쨌거나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을 흔드는 간밤에 그런 패턴이 또 한 번 출현을 했어요. 오펙 회의도 오늘 밤에 있습니다. 오늘 밤은 미국의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발표도 있지만 오펙의 정례 회의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유가는 어쨌거나 급히 빠지고 있네요. 오펙에서 나올 게 감산 얘기가 결코 아닐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저녁에 하는 오펙 회의에서 어느 정도로 공급량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감산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제 전망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오펙이 과거처럼 그렇게 영향력이 크냐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오펙끼리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면 그 결과에 전 세계 경제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이 오펙 국가들이 했던 방법은 이제 공급을 줄여서 유가를 이제 높이고 그걸 유지하고 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전 세계 산유량의 50% 정도를 오펙 국가들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셰일유도 있고요. 또 전 세계에서 한 3분의 1 이하로 그 산유량을 오펙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도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유가가 조금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저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미국의 이제 셰일 가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견제하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 셰일 업계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요. 여전히 좋은 투자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저유가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란이 미국과 협상이 마무리되면 아무래도 또 한 100만 배럴 이상 또 추가로 공급이 되게 되고 또 사실은 재생에너지라든가 대체에너지가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고유가로 급박하게 돌아서는 이런 일은 사실은 조금 예상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또 유가가 여기서 얼마나 빠질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오펙 회의 결과도 나오는 대로 다음 주에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에 우리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 890엔대가 깨지면서 어제 원달러가 급등했었는데 아마 당국의 개입이 엔달러가 마지노선이 또 깨지는 것 같으니까 있지 않았나 분석도 있었거든요.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사망자가 또 있어서 4명, 확진자도 지금 5명 더 추가된 그런 상황인데 엔저의 메르스 앞서 수출 부진까지 이번 6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분위기가 점점 힘을 얻고 있어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분기가 0.8%여서 우리 예상에도 못 미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분기 성장률은 더 나빠질 걸로 보여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이 수출 기여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의 기저에는 엔저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수출이 연속 5개월째 하락해서 지금 10%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내수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 내수에 이게 본의 아니게 이 복병이 메르스가 출현하는 바람에 아마 소비 부진, 관광, 유통, 숙박 아주 전체적으로 세월호까지 비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2분기에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면 우리가 기댈 데가 없고 이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기도 전에 부진의 늪에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준금리 인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추경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시차가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면 이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또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6월 금통위에 전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국민들의 시선이 이번엔 정말 메르스 때문이라도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트입니다. 자, 전일 제가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이제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변동성 진정 국면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반등세가 좀 나왔고요. 전일 또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리고 재난관리 시스템의 경복 리노스 말씀드렸었는데 리노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조금 이 신문 읽어준 남자가 왜 존재하는지 좀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신문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모멘텀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 이런 것들 모두 잡아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세요. 그냥 신문 읽어주고 그 종목을 짚어드리면 그걸 막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적인 측면들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좋지 않다는 얘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드렸죠. 이 신문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고 그 팩트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자동차주의 해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그 문자를 몇 개 받았습니다. 리노스에 대한 문자를 좀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신문 읽어준 남자, 제가 바로 리노스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리노스 잠깐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재난관리 시스템 때문에요.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어요. 지금, 메르스 사태도 그렇고, 중국의 양쯔강, 그러니까 페리오가 침몰했다. 이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이 리노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자, 리노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신고가를 딱, 뚫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본다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시가에서 한, 5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좀 중기적으로 접근하셨다 싶으면 익절가를 찾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절가 어제 상가격에서 조금 높게 잡으시면 되는데 3,900원대를 익절가 3,900원 딱 익절가 잡고 가신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시세를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스크 관련주도 사라고 말씀드렸었죠. 웰크론하고 50 뭐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그 마스크 관련주도요, 어제 사셨으면 잘 사신 겁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뭐 마스크 거의 이제 품귀 현상입니다. 그래서 웰크론 50 FTN이 세 종목 그때 어제 보시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분할로 잘 담아 놓으셨다면 오늘 충분히 좀 재미를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쪽을 먼저 좀 볼게요. 자, 외신에 던롭 타이어가 나오네요. 그죠? 구디어 앤 스미토모. 자, 이 스미토모사가 뭐냐 하면 이 구디어하고 던롭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예요. 그런데 제가 타이어주 왜 안 좋다고 얘기 드렸냐면, 이 던롭이나 스미토모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가격 경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어주가 그 이후로 계속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캠차이나가 뭐 그때 피렐리 인수했다, 그 외신 짚어드리면서 얘기를 그 타이어주의 어떤 가격적인 하락을 갖다 제시를 해드렸는 만큼 그것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뽑은 기사 바로 좀 살펴볼게요. 5 highlights of 마리오 드라기's 준 프레서. 그러니까 6월 연설에서 마리오 드라기의 5가지 하이라이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5가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 쭉 그 5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could be more EQ to come. 그러니까 뭐냐면 QE에 대한 것들이 더욱더 많은 QE에 대한, 그러니까 양적완화 지속이란 얘기예요. 그죠? 양적완화 지속. 그 다음에 추가 양적완화 있다, 뭐 추가적인 양적완화 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forecast of unchanged. 그러니까 뭐냐면 전망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죠. 예상들을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변동성 적용을 하겠다. Get used to volatility. 요거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New rules of engagement. 결과적으로 뭐냐면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겠다는 얘기고, 5번째가 그리스 문제에 대한, 그리스 협상, 네고시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are continuing. 그러니까 뭐냐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22의 확고한 의지를 얘기를 합니다. 22의 경기 부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동차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럽이 괜찮으면요, 자동차주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지금 이런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럽의 경기가 좀 괜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본다면 결국은 자동차주 다음까지의 반등을 좀 기대해 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까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지속적 반등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지금 이러한 기사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 또 하나, 금통이 이렇게 되면 금통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측면에서 자동차주의 반등은 조금 더 지속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현대차가 한 거의 3% 가까이 되는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 반등이 끝이냐가 아니고 다음 주까지의 스윙 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동차주가 좀 더 빠졌다가 한참 동안 거기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하셔서 시장에 대응하시라고 이 기사를 발췌해 왔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많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르스 확진 서울 의사가 1,565명과 접촉했다. 이것이 파문인데 어제 박원순 시장이 급격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박원순 시장이 연 기자회견 시민들을 그렇죠. 시민들 생각해서 열었는 기자회견은 맞습니다만 그 의사가 참여한 그 단체가 결국은 서울시에서 열은 이제 그 포럼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본다면 좀 이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메르스 사태가 좀 진정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그 진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부분입니다. 백신 아직 나온 거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바이러스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죠. 메르스 박테리아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인데 뜬금없는 박테리아까지 여러분들 사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박테리아 관련주들 폭락을 했죠. 근데 마스크주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관련주는 다시 살아돌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박테리아 관련주인 부분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헤르메스냐 소버린이냐 이 부분이 지금 좀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헤르메스는 뭐냐 하면 삼성물산 5% 취득 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 헤지펀드 얘기입니다. 결국은 전일 이 삼성물산의 이제 헤지펀드 공격이 있었죠.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삼성물산 지분 7.12% 취득을 했다. 시장에선 엘리엇이 시세 차익 목적이란 분석이 당연하죠. 그들이 돈 벌러 들어왔겠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들어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3월 경영 전반에 개입하다 돌연 12월에 지분 매각한 헤르메스, 삼성물산 5% 취득 후 차익 챙겨 철수했는 헤르메스냐, 아니면 2003년도에 SK 경영권 공격 빌미로 수천억 차익을 누린 소버린의 개념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들의 속내를 알 필요 없고요. 어찌됐든 그들은 삼성물산의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성물산의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다면 삼성 SDS하고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하고요. 자, 지금 어찌됐든 삼성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합병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들은 반드시 합병에 대한 반대 쪽을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왜? 그들은 시세 차익을 노려야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다시 삼성 SDS하고 삼성전자하고 합병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오히려 삼성물산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삼성 SDS 합병에 관계된 그런 관련주들 보면 삼성 SDS를 그러니까 저점 매수하시는 거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크레듀라는 회사 있죠. 삼성 SDS의 자회사입니다. 그 크레듀라는 회사도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거. 그리고 삼성물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유하셔야 된다는 요 세 가지 얘기가 명확한 얘기들이에요. 자, 이 회사는요. 자, 요 기사에서 지금 빠진 부분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분이 누구냐면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라는 회장입니다. 자, 요 기업 내용 나오죠.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태를 일으킨 주범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은 무차별 기업 공격에다가 소송을 밥 먹듯이 하는 아주 더러운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삼성물산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기업 공격하는데 뭐 제가 이런 얘기 못한다 하면 예, 제가 뭐 대한민국 사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기사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구 무인차 드론 규제 확 풀어야 된다. 자, 얘기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지금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장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무인차 시대, 그 다음에 드론, 그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무인 항공기 시스템, 무인차 시스템, 결국은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맛동산 테크 계속 강조드렸죠. MDS 테크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 계속 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만들고 바로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 이 조정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꺾여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위쪽으로 방향성은 분명히 굳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기사 바라볼게요. 대형마트 매출 20% 가까이 뚝, 마스크 품귀 가격 5배나 껑충. 자, 마스크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어제 드렸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제가 지난달 5월 13일 날 수익을 말하다 방송 시간에 웰크런하고 FTN이 얘기를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 이후로 마스크주가 급등이 나왔고 웰크런 같은 경우는 100% 가까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한 달 이내에 100%가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조정 들어옵니다. 어제 전일 조정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다시 얘기 드리는 거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면 돼요. 오늘도 마스크주의 어떤 활약이 눈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여기 근처에 약국들 방문해 왔습니다. 마스크 없어요. 품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지금 마스크는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죠. 당연히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자, 이 마스크 사놓고 전염병이 창궐하길 바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마스크로 예방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좀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변동성은 여전히 진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적 장세와 종목 장세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만큼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사실 메르스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강연회들, 오프라인 강연회들이 연기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시청자와 약속을 한 만큼 강연회 예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 내일입니다. 오후 2시 동부증권 인천지점에서 강연회를 개최하니까요.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고 오세요. 문의 전화는 1577-7451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강연회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이번엔 시황의 신,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자세하게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 연결해 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2070을 챙기긴 했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로 덩치 큰 종목들이 좀 올라와서 그렇지 그것 빼면 어제 괜찮았을까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변동성도 역시 컸거든요. 자동차주는 그때 우리 현대차 얘기하면서 ELS 녹인에 따른 수급 우려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일단 반등을 줬더라고요. 전일장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삼성전자 관련 주식들이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착시 효과를 좀 일으킨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가총액 대형주 삼성전자 한 5% 정도의 상승 그리고 현대차 역시 강보합 상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상승 안정세를 확실하게 이제 찾아가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시총 대형주의 어떤 그 상승 부분들 하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시총 대형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옐로우칩에 가까운 종목들은 역시 좀 하락 일색이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떨쳐버릴 수가 없을 듯합니다. 코스피 지수 0.5%에 가까운 그런 상승 나타났고요. 코스닥 지수는 1%가 넘는 다시 상승하는 그런 그림 나타났었는데 가장 큰 것 뭐니 해도 메르스와 관련된 그 하락 급락한 종목들의 반등이 조금 이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코스닥 지수의 상승에 어떤 그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이제 그 메르스 관련된 부분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지 절대 안정화 국면에 들어간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 얘기는 결국에는 반등락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메르스 관련주들의 반등락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당분간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을 놓고 어떤 메르스 관련주들 급락한 종목에 대한 갑작스러운 많은 몰빵에 가까운 그런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자제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죠. 50이랄지 마스크 회사들이 아닐까 싶은데 마스크 일단 급락하는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더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시장 내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죠. 피파의 정몽준 회장이 피파 회장에 출마한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새로운 또 피파 테마가 지금 형성되는 그런 그림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역시 시장 내 지금 현재 상황 전체적인 유동성이 없는 유동성 혼란기 중에서 조금만 테마를 만들기에 상당 부분 시장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 삼성전자 관련주, 삼성그룹의 관련주들 그리고 메리스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자동차주의 안정된 부분, 안정세 오늘 찾아가는지의 여부 이런 부분들 어제 오늘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하나 더 보탠다라면 유럽 관련된 부분 지난밤에 글로벌 증시를 조금 좀 나쁘게 그 하락으로 이끄는 가장 큰 우려감이었다라는 부분들 오늘 여기에 그리스 우려감이 오늘 좀 추가가 되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좀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메르스 관련주들 가운데 일부는 아마 단기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주 초기에 얘기하셨는데 일단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화장품주, 여행주 이쪽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글로벌 채권 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독일에서 또 이게 시작이 됐고 미국까지 지금 독일 분투체 10년물 기준으로 거의 1%, 미국 10년물도 2.4%까지 국채 수익률이 뛰었는데 이게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우리 시장 급락으로 이끌었었던 원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유동성 위축 우려 때문이었는데 이게 또 발생했네요. 오늘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장 가장 큰 건 뭐니 해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유동성의 혼란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 최현일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채권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유동성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힌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우리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그리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 그 얘기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오늘은 바람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수익성을 찾아 나가는 어떤 모멘텀 투자를 통해서 수익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안정성에 조금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시기 그리고 그런 한 달이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정성을 찾다 보니까 이제 11일 6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6월 내내 한 달 내내 이제 그리스 이슈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리스 재정 이슈 어쨌든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중국 A주의 MSCI 편입된 걸로 인해서 우리 시장 내에서 글로벌 유동성에 조금 좀 이탈, 혼란 가능성 그리고 다음 주죠. 국내 금통위 그다음에 상하한가폭 확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미국 FOMC 회의도 있는데 11일 날 공교롭게도 이제 그 신배당 지수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안정화 관련해서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간혹 가서 이제 계속 좀 드리고 있는데요. 신배당 지수가 나오다 보면 거기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 편입을 한다라는 의미 자체는 기관들이 펀드를 설정해서 만들어가면서 그걸 추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 편입된 종목을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그 펀드에 담을 수밖에 없는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상당 부분 안정화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신배당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지금 현재 안정성,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리스 관련 부분들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제 그 오늘 저녁이죠. 이제 그 3억 유로를 갚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IMF의 과거 사례에서도 그 월 중에 갚아야 될 부분을 월 말에 한꺼번에 갚는 부분을 용인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잠비아 사태 때가 그랬었는데요. 그런 상황들이 이번 그리스 상황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다. 오히려 그리스에서는 이제 3억 유로 오늘 저녁이죠. 이 부분 아무래도 좀 잠정 시한을 넘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번 달 말일에 17억 유로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아마도 그거를 갚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오히려 안정화의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매수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 대응이지 절대 무슨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계속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이 계속 부정적이진 않다라는 것 항상 그때 맞춰서 그리고 절대 속단하지 마시라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환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메르스 관련해서는 피해주, 수혜주의 시소 게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엔저도 사실 계속 됩니다. 어제 우리 아시아 환율 외환 시장에서 원엔이 다시 한번 890원대 깨져서 우리 원달러 기준으로 급등에 당국이 개입했다. 이런 지금 추정 보고서도 뜨고 있는데 메르스 확산도 계속되고요. 그러면 결국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분위기가 힘을 얻는데 금통위에서 금리 내려도 이 시장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보수적인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다음 주 정도에 변곡점이 올 거라고 하고 6월 변수 쭉 짚어주셨지만 스케줄상 다다음 주 정도가 변곡점이 될 거라고도 합니다. 일단 단기 추세는 살짝 끼어진 상황인데 전략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요.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그 자체로 시장 내 모멘텀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그 방어를 위한 어떤 그 금리 결정의 정책이지 방어가 아니라 공격적인 정책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쪽에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 모멘텀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6월 시장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6월 말이 지나게 되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6월 하순으로 갈수록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기업들의 얘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실적 턴어라운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 조금 아직은 아니지만요. 6월 하순으로 갈수록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디에 내가 베팅을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시장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리스크를 내가 감내를 하면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 베팅을 하고 있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경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의 개선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유가의 상승 쪽에 저는 오히려 그 베팅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유가 상승과 관련된 업종들 그것들이 이번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면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번 주말 한번 그런 고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오늘 이제 균형적인 포트폴리오 계속 유지하시되 계속해서 현금 비중 좀 후반부를 위해서 6월 하순을 위해서 현금을 좀 비축해 놓는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6월 하순에 2분기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을 사놓으려면은 현금을 좀 두둑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참고적으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승용 대표님께서는 경기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의 베팅도를 높게 가져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볼까요?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돌림 파동이 나와줘야 된다,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어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 현대차에서 나온 것 자체는 뭐 이슈가 어찌됐던지 간에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일단 올라는 왔는데 어제 반등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오늘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이 시장이 얼마나 더 어려워지는 건지 시장 얘기 먼저 들어보죠. 글쎄요, 최근 시장 상당히 변동성이 커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시장,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 급반등이 좀 나와주기 위해서는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되돌림이 바로 나와줘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삼성전자도 5% 정도, 현대차도 3%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받친 모습들이 좀 되겠습니다. 지수의 이제 상방과 하방, 상방으로는 2120포인트 정도 부근까지 상승세 일단은 열어둬야 된다. 하지만 지수가 현재 구간,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으로서 트릭이 살짝으로 이제 하방으로 틀어버리게 된다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2000포인트 부근까지는 하방으로 열어둬야 된다. 상방과 하방 다 열어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시장을 좀 보다 보니까 지수와 전차 군단은 어느 정도 선방을 좀 해줬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위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구간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 급등세가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중요한 것이 증권주들, 삼성증권이라든지 대우증권, 현대증권이라든지 전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상당히 어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움직이는 것을 모습을 좀 보면서 아직 시장은 조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어느 정도 암시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결국 이제 현재 구간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어제같이 이제 바로 되돌림이 좀 나와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코스피 지수 5일선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좀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5일선이 바로 갭상승으로 돌파가 좀 나와주기 위해서는 글로벌 호재라든지 아니면은 유동성이 강력하게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지수 현대차와 삼성전자만 가지고 지수를 올리기에는 저항이 그리 만만치는 않은 것 같고요. 자,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죠. 61선이 이탈된 상황입니다. 61선이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5일선이 저항에서 지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으로 이평선을 끌어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또다시 어제 같은 경우 그리스 문제들, 돌발 악재가 나와서 유럽 증시도 그렇고 다우지수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지만은, 현재 구간에서 또다시 되밀린다고 했을 때는 어제의 저점이 되겠죠. 1차적인 저점 2059포인트, 어제의 저점에 대한 지지는 반드시 또 나와줘야 시장을 또 안심하고 매매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그런 시장이다. 결국 이제 상당히 지금 섣불리 들어갔다는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시장과 패턴의 반복이다. 결국 이제 어제 또 따라잡으셨던 분들은 또다시 오늘 지수가 하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갈팡질팡할 것 같아요. 갈팡질팡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 이외에는 신규 매수의 관점은 조금 더 뒤로 늦추자는 것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대형주들 쏠림 현상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역시 코스닥이 좀 강세였죠. 제약바이오 섹터들 계속적으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어제 이제 사실 이제 갭상승 출발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은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지, 이것이 지금 추세를 되돌리면서 2차, 3차 랠리, 이 부분들, 결국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섹터들에 대해서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제한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 부분들은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오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는 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역시나 그에 맞게 제약바이오들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어제 코스닥 지수 704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들. 하지만 코스닥도 이제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아직까지는 단기 수급선이 되겠죠.
5일선은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제 코스닥의 방향성의 키는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의 급등락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의 고점이 720포인트, 직전 고점이 코스닥의 최고점이 720포인트, 그리고 직전 고점이 719포인트, 그리고 이번의 고점이 718포인트로 현재 3번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항시 지금 변동성에 유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지수가 변동성이 있을 때는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양방향, 지수의 상방과 하방 모두 좀 열어놔야 되고 놓고 대응해야 되는 시기에서 얼마나 뭐 큰 급등을 먹겠다고 지금 개인들이 가격 제한폭 변경을 앞두고 모험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뭐 골프로 따지면은 박세리 선수하고 내기 골프를 하는 것이고 바둑을 하면 이청호 구단한테 내기 바둑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돈 잡수라 하고 시장에 내버리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현재 구간 현금 비중 그리고 변동성에 계속적으로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이제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것이 제약바이오주들의 하락, 결국 이제 급락이 나와서 곡소리가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시장의 테마주들 뭐 핀테크도 있겠고 사물인터넷, 뭐 3D 프린터 그리고 총선 관련주들이나 뭐 대선 관련된 상당히 테마주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테마주들이 시장에 활기를 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코스닥에서 뭐 큰 하락은 너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곡소리를 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만 시장의 순환매는 반드시 나올 거라는 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길목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어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한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 폭넓은 투자 패턴의 방법을 여셔야 된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종목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로 할 것이냐, 단기로 할 것이냐. 단기로 갔을 때는 지금 변동성에 대한 상당히 예의주시한 그런 투자 패턴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는 또 상승을 했고 오늘 또 하락을 하면 그런 투자의 패턴 부분들 상당히 좀 예의주시 하셔야 된다는 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정말 좀 빠르게 가는데요. 글로벌 증시 그다지 좋지 못한 만큼 지수부터 체크를 하시고 조금은 시장 관망하면서 한 주 잘 마감하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반등 이후 조정을 보일 수 있지만 어제의 저점 2059포인트를 절대 깨서는 엊그저께의 저점이죠. 깨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장, 현금 비중 늘리고 신규 매수 타이밍은 조금 늦춰잡자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모습의 이두코 멘토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바로 밤 10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주중 밤 10시에 저희 설경제TV의 종목 상담 프로그램인 종목 투캅스를 통해서 윤독신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두코 멘토님께 급한 종목 봐주세요라고 요청하실 분들은 오늘 밤 10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코 멘토님과 함께 해봤고요. 전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